박예진, 이제 66세가 된 이 베테랑 의료진이 케냐 땅을 처음 밟았을 때 자신의 가슴 속에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생명이 자리 잡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말라리아 환자 소식이 이어지고 파티마의 순수한 눈빛이 마주치는 그 순간 나이와 피부색을 넘어선 사랑의 운명이 천천히 펼쳐지기 시작했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찾아와 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나쿠루 호수, 주변의 메마른 언덕 사이로 한껏 짐을 짊어지고 고군분투하는 그 한국인 의사, 할아버지의 뒷모습이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나는 그를 혈육처럼 아끼는 박혜진이라 부르지만 이 광야에서는 나이란 그저 숫자일 뿐이라는 소문을 증명하는 존재였다. 나는 아미나, 파티마의 동료이자 절친이다. 나이로비 공항 계단을 내려설 때 무거운 은색 캐리어를 끌고 나타난 혜진 선생님 모습은 아직도 생생하다. 관세 직원에게 깊숙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신 그 순간 선명하게 빛나던 희망을 위한 건강, Hope for Health, 자원봉사 배너를 보고 눈빛이 반짝였지. 그때 나는 알았다. 청진기와 약통뿐 아니라 그 속엔 서울의 기억, 김치의 짠맛, 된장국의 구수함, 이곳을안이 담겨 있다는 걸. 첫날부터 혜진 선생님은 큰 시련을 마주했다. 흉상의 흰 가운 안쪽 주머니엔 돌아가신 부인 유미숙 여사의 사진이 그대로 있었다. 햇빛에 바랜 한복, 자락이 보일 듯 말 듯 손을 얹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리셨다. 미수가 약속대로 여기 왔어. 그 순간 66세의 선생님, 눈가에 맺힌 그 깊은 슬픔을 나는 처음 보았다. 작게 중얼이듯 여기서 난 그 상처를 치유할 답을 찾을 거야. 내 귀에 맴도는 그 말 속에는 여전히 뜨겁고 단단한 열망이 녹아 있었다. 전해 첫날, 야전 병원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다. 몇 명의 말라리아 환자, 몇 명의 임산부였는지 세기도 힘들었다. 나는 한 발짝 물러나 선생님을 바라봤다. 누렇게 바랜 흰 셔츠 차림으로 한 분씩 환자를 돌보시던 모습. 은발의 할머니 가슴에 청진기를 댈 때면 그 눈빛이 마치 부산의 가을 달빛처럼 부드러웠다. 따뜻하게 계세요. 제가 도울게요. 속삭이듯 건네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선하다. 27세 우간다 출신 간호사 파티마는 늘 선생님 옆을 지켰다. 그녀가 고요한 호수 같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면 그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그녀의 작은 손을 살짝 잡았다 놓기를 반복했다. 누가 봐도 어색했지만 그 단순한 손길이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따뜻함을 말해주고 있었다. 해질 무렵 모두가 휴식을 취할 때 나는 선생님이 몰래 텐트 구석에 앉아 계신 걸 보았다. 주머니에서 한복 사진을 꺼내들고 매화 문양을 조심스레 쓸어보셨다. 네가 떠난 뒤에도 내 모습이 나를 움직이게 해. 목이 맸는지 숨을 고르며 눈가를 훔치시는 그 모습이 영원히 잊히지 않는다. 밤이 깊어지자 희미한 백열등 불빛 아래 선생님의 내면 대화가 고스란히 전해졌다. 노트북을 열어 아들에게 메일을 쓰는 손길이 떨렸다. 아들아, 아빠가 나이가 들었다는 걸 알아. 하지만 남은 삶을 케냐 아이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바치려고 해. 걱정 말아라. 나는 괜찮다. 번번이 삭제하고 다시 쓰다 결국 냉정히 보내기를 눌렀다. 나는 확신했다. 그가 다시 아시아로 돌아갈 생각은 없다는 걸. 이른 새벽 변경에는 비상 벨소리가 울려 퍼졌다. 열이 40도를 웃도는 10살 소년이 온몸을 떨고 있었다. 혜진 선생님은 달려가며 중얼이셨다. 괜찮아. 꼭 나을 거야. 항생제를 희석해 한 방울 한 방울 투여하시며 지친 손끝이 떨렸지만 단호함은 여전했다. 소년이 거친 숨을 몰아쉴 때 그는 얼굴을 가까이 대고 속삭였다. 내가 여기 있어. 너는 괜찮을 거야. 발작이 잦아들고 소년의 호흡이 평온해지자 혜진 선생님은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이제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그 순간 내가 깨달았어. 연이은 시련은 단지 과거에서만 온 게 아니었어. 아내를 잃은 슬픔, 가족의 아픔, 그게 지금 이곳에서 치유의 과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지친 마음을 안고도 혜진 씨는 도움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보면 어김없이 일어나더라.
그날 남은 시간 동안 나는 그분이 한복 위에 의료 가운을 걸친 모습을 봤어. 고향의 냄새를 간직하고 싶어서라고 하더라고. 몇 분 눈만 붙였다가도 금세 일어나 마을 사람들에게 약을 나눠줬지. 피곤하지 않으세요? 하고 물었더니 어쩔 수 없다는 듯 부드럽게 웃으며 당연히 피곤하지. 그래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단다 라고 하셨던 모습이 아직도 선해. 그분 눈빛 속엔 보통 젊은이들에게만 있는 거라 생각하는 희망이 반짝였어. 그리고 해가 지는 나쿠루 언덕 위 66세의 박혜진 씨가 청진기와 아내 사진을 손에 꼭 쥔 채 입술을 떨며 중얼거리는 걸 끝으로 하루가 마무리됐어. 포기하지 않을게 라는 과거의 상처. 잃어버린 고통이 지금까지도 그를 굳건히 만들었고 앞으로 나이가, 피부색이, 편견이 뭐가 중요하냐며 살아갈 용기와 사랑을 전해줬지. 다음 날 아침 센터 텐트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었어. 혜진 씨는 허름한 나무 책상 앞에 앉아 흐릿해진 아내 유미숙 씨의 한복 사진을 바라보더라고. 형광등 불빛 아래 눈과 주름마다 새겨진 세월의 흔적이 그간의 아픔을 증명하듯 짙었어. 나는 친구이자 동료인 아미나로서 그 뒤에서 묵묵히 그 장면을 지켜봤지. 그분이 사진 위에 조심스레 손을 얹고 낮게 한숨을 내쉬며 미수가 약속은 아직 지키지 못했구나 라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가슴을 미어지게 했어. 마치 기억의 어둠을 깨우는 걸 두려워하는 듯 그러더니 가운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더니 서울에 있는 아들에게 보낼 편지였단다. 아직 전하지 못한 그 편지를 작게 찢어 땅에 흩뿌리며 단단히 결심하듯 중얼거렸지. 이제 과거에 묶여 희망을 잃지 않겠어. 바스락거리는 종이 조각 소리가 고요해진 가슴에 맥박처럼 울렸어. 얼마 전 오래 이어진 말라리아 열병이 끝난 뒤 병상 옆에 앉아 마지막 환자의 숨을 지켜봤다는 이야기도 들었어. 혼수에서 깨어난 직후의 당혹감이 아직도 선명하다며 미수가 네가 여기 있다면 하고 울먹이던 그 대목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됐다고. 그때 우간다에서 온 간호사 파티마가 텐트에 들어오자 혜진 씨 눈가에 흐르던 눈물이 사라지고 굳은 결의가 맺혔더라. 하지만 파티마가 조용히 어깨를 감싸며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라고 전하자 그 짧은 위로에 홀가분해진 듯 고개를 들어 환하게 웃더라고. 고맙다며 두 번째 진료지였던 카라바 마을에 가선 어른들을 향해 절하고 아이들에겐 훈련된 지휘관처럼 모기약을 나눠주라고 지시했어. 그런데 홀로 먼 곳을 바라보던 허름한 할머니 앞에서 멈춰 서더니 손으로 이마를 살포시 짚으며 걱정 말아요. 당신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속삭이더라고. 그분 눈에도 그간 겪은 외로움과 고난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어. 해질 무렵 돌아오는 길, 종이 부채에 핀 벚꽃 그림을 천천히 접어 가운 주머니에 넣는 모습을 보며 나는 그분 가슴 속에 환자 돌봄뿐 아니라 미숙 씨와의 기억 그리고 그 약속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느꼈어. 네엠 나무 그늘 아래서 그분이 홀로 몸을 웅크린 채 스스로 다독이며 아직 살아갈 이유가 남아있구나 라고 중얼거리는 모습이 참 강인했어. 밤이 깊어지자 텐트 안은 적막했고 건기철 매미 소리만 맴돌았어. 혜진 씨는 홀로 책상 앞에 앉아 약품장 문을 열고 서울에서 겨우 구해온 항생제 병을 꺼냈어. 뚜껑에 작은 금이 들어간 흔적을 보며 네가 아직 여기에 있다면 이 약을 아이들에게 쓰라고 했겠지 라고 중얼거린 뒤 오늘은 수백 명을 위해 그 약을 써버렸어. 과거에 대한 작은 속죄처럼. 꿈결처럼 흐릿한 환상 속에서 그는 자신이 미숙이와 한강 둔치를 자전거로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고 두 사람은 까르르 웃고 있었다. 알람 시계 소리에 현실로 돌아온 그는 급한 긴급 메시지를 확인했다. 셀칠번 아이가 병원에 실려왔어. 열이 좀처럼 내리지 않아요.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단호히 말했다. 시간 끌면 안 돼. 그는 구급차에 올라타 나를 불러 아미나 수액 준비해 라고 했고 나는 서둘러 링거봉과 주사바늘을 연결해 들고 그와 함께 병실로 뛰어들었다. 그가 가온 소매를 잘라 임시 붕대를 만들어 아이의 상처를 감쌀 때
주사기에 항생제를 희석하느라 떨리는 그의 손을 보았다. 몇 달 전부터 괴롭혔던 요통이 고스란히 등뼈에 남아 있었지만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말했다. 아프면 어때? 아이 눈빛이 더 중요하지. 아이의 호흡이 안정되자 그는 땀에 젖은 머리칼을 다정히 쓰다듬으며 이제 푹 자거라 하고 나를 돌아다보며 쉰 목소리로 물었다. 오늘은 이걸로 충분하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었다. 한 생명을 또 구하셨네요. 근무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드문 나크루에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는 님 나무 아래 서서 얼굴을 들어 빗방울을 온몸에 맞았다. 마치 상처를 씻어내려는 듯 속삭였다. 미수가 어딘가에서 웃고 있겠지. 약속 지키고 있어. 흐릿한 빛 속에서 기억과 희망이 뒤섞인 그의 모습은 고되지만 결코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나는 숙소로 돌아가 그를 그대로 두었다. 내일도 희망을 찾아가는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박혜진, 나이는 들어도 마음만은 늙지 않은 그 의사와 함께. 나쿠루의 아침 햇살이 예전 같지 않게 차갑게 느껴지던 날, 박혜진은 낡은 나무 탁자 위에서 핸드폰 벨소리가 울리는 소리에 잠을 깼다. 화면에 떠있는 발신인은 아들이었다. 그의 가슴은 무거워졌다. 아버지, 어째서 젊은 간호사랑 그렇게 가까이 지내시는 거예요? 뒤에서 수근거리는 사람들도 많다던데. 아들의 목소리는 따끔한 바늘처럼 그의 마음을 찔렀다. 박혜진은 고개를 떨구고 가슴팍의 흉터를 어루만졌다. 애가 아직 몰라서 그래.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뿔테 안경 뒤로 감췄다. 아미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먼지 바람이 머리칼을 휘날리는 텐트 한가운데서 그의 곁에는 미숙의 사진이 늘 함께였다. 가운 주머니 속 작은 사진 속 그녀는 언제나 미소 짓고 있었다. 박혜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큰일을 위해서는 두려움을 넘어야 해. 그때 케냐 동료 한 명이 속삭였다. 27살 된 우간다 출신 간호사랑 연애라니 농담거리도 아니고. 박혜진의 눈에 잠시 긴장감이 스치고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 채 진료실로 걸어갔다. 나는 그가 입술을 깨물고 파팀에게 환한 미소를 보내는 걸 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분명한 결심이 서려 있었다. 우리에겐 더 중요한 일이 있어. 환자들이 줄지어 앉은 대기석을 지나며 그는 한 할머니의 얇은 카디건 단추를 다시 잠가주었다. 할머니는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건넸고 그의 눈엔 따스한 빛이 맴돌았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 말아요. 제가 여기 있으니까. 그 순간 나는 이해했다. 그가 조직의 편견을 넘어 사랑하는 건 바로 이 일터와 사람들에 대한 진심이었다는 걸. 오후에 긴급 소집된 운영회의에서 아마라 보건부장은 그와 파티마의 사진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냉정하게 말했다. 박 박사님, 두 분 사이 소문이 사실로 퍼진다면 후원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회의실 문틈으로 그를 지켜보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빛났지만 손에 쥔 의자 팔걸이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일과 개인 생활은 분리되어야 합니다. 제 의무는 지킬 겁니다. 아마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을 완전히 안심하진 못한 듯했다. 회의가 끝나자 나는 달려가 그의 손을 잡았다. 괜찮으세요? 그가 돌아보며 눈가를 훔쳤다. 사랑을 지키면 모든 걸 잃을까봐 두려워. 나는 힘겹게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꼭 쥐었다. 혼자가 아니에요. 저와 파티마가 함께 할게요. 밤이 깊어 텐트 안이 어두워지자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일지를 펼쳤다. 푸른 잉크펜을 든 그의 글씨가 조용히 채워졌다. 오늘 나는 어떤 병보다도 강한 도전에 직면했다. 편견과 조직의 벽, 사랑과 책임 사이에서 분명한 경계를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 자신을 잃을 것이다. 바깥에서 거센 바람이 텐트 틈새를 흔들었다. 나는 그가 등 돌린 채 어둠 속을 응시하는 모습을 보았다.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견뎌야 해. 그의 눈빛은 두려움이 아니라 싸움의 불꽃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말라리아가 다시 맹렬히 돌아왔다. 하룻밤 사이에 50명이 넘는 환자가 새로 입원했다.
박혜진과 파티마는 쉴 틈 없이 일해야 했다. 나는 파티마를 바라봤다. 창백한 얼굴에 땀 범벅이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주사대 앞을 지키고 있었다. 박혜진이 돌아서서 그녀의 어깨를 살며시 감싸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잠깐이라도 쉬어.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우린 멈출 수 없어요. 바쁘게 돌아가는 의료 현장 한가운데서 그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뛰는 가슴을 손으로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아, 내가 사랑에 빠지고 말았구나. 그 자신도 이 강렬한 감정에 놀란 듯했다. 해가 질 무렵 그와 파티마는 응급실을 나왔다. 그녀는 그에게 비사프차 한 잔을 건네고 그는 그녀에게 고향의 맛이 담긴 작은 김치 상자를 선물했다. 그의 눈에는 감사함이 가득했다. 달콤하고 매콤한 맛을 동시에 주다니 고마워. 그녀는 반짝이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선생님은 혼자가 아니세요. 야전 병막에 들어선 박혜진의 눈앞에는 소독약 연기가 벽에 어른거리고 그는 의료 기록이 든 가죽 가방을 꼭 움켜쥐고 있었다. 나쿠루의 희미한 달빛이 문틈 사이로 스며들어 그의 얼굴에 고뇌를 드리웠다. 말라리아 열기는 진정된 듯했지만 새로운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다. 무지한 몇몇 마을 사람들이 외국인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자원봉사자들을 내쫓으려 들었던 것이다. 정오 무렵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마아이 마히우 마을에서 그가 구했던 할머니가 봉사로 이득을 취한다는 오해를 받은 젊은이들에게 밀려 넘어졌다. 나는 아미나로서 나가 하는 비명과 함께 접이식 의자가 천막으로 던져지는 굉음을 들었다. 박혜진이 뛰어나와 손을 흔들며 외쳤다. 제발 진정하세요. 저희는 돕고 싶어 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스와힐리어로 욕설을 퍼부었다. 엠제니 아제 아나추쿠와 나파시 예투. 낯선 사람들이 와서 우리 자리를 뺏어간다. 그는 포위된 채 단호한 표정을 지었지만 관자놀이의 맥박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돌아서서 나를 끌어당겼다. 센터로 돌아가자, 아미나. 안전해야 해. 오후가 돼 병막이 축소되자. 박혜진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탁자에 손을 얹은 채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편견이야말로 가장 예측하기 힘든 적이다. 우린 지식과 마음으로 다독여야 해. 그는 역할을 분담했다. 파티마는 마을로 내려가 작은 문화 교류회를 열고 나는 구호 환자들의 사진과 사연을 전시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는 긴급 구호 활동으로 은혜를 갚겠다고 다짐했다. 노을이 질 때 파티마와 나는 마을 전통 가옥을 찾았다. 그녀는 박혜진이 선물한 한복 캔테 옷자락을 살짝 거두며 말했다. 혹시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저희는 친구로 왔어요. 침략자가 아니에요.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고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마을 사람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한 할머니가 직접 키운 채소 한 다발을 건네며 말했다. 우리 마음을 전해주세요. 파티마는 채소를 꼭 안고 반짝이는 눈으로 대답했다. 반드시 전해드릴게요. 밤이 되자 또 다른 인도적 위기가 터졌다. 약물 저항성 말라리아가 발생해 30명 이상의 중증 환자가 최첨단 아르테미신인 약물을 필요로 했다. 마지막 약병은 기지의 냉동고 안에 있었지만 나이로비에서 오는 길은 파업으로 막혀 있었다. 환자들은 대나무 침대마다 가득 누워 있었고 메아리처럼 마른 기침 소리가 퍼졌다. 박혜진은 응급처치 명단을 바라보며 떨리는 손끝으로 중증 환자들의 이름을 짚었다. 그리고 10살 여자아이, 환자 05번의 폐 엑스레이 사진 위에 손을 얹고 눈가가 촉촉해졌다. 미안하다, 아가야. 약을 구해올게. 그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서울대병원에서 보낸 긴급 초청장으로 마지막 약품을 즉시 보내주겠다는 약속이 적혀 있었다. 한밤중 그는 급히 전화를 걸었다. 이 선생님, 약이 급히 필요합니다. 이건 편견보다 더 큰 위기일 겁니다. 목소리는 쉰 채 떨렸고 불안이 묻어났다. 화면 속 이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God, 비행기에 싣겠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파티마와 나는 공항 밖에서 약을 실은 비행기를 기다렸다.
비행기가 착륙하자 파티마는 화물 처리 구역으로 달려가 수시로 상자를 확인했다. 서울 메디컬 에이드라고 적힌 나무 상자가 보이자 그녀의 얼굴에 희망이 환히 빛났다. 그녀는 병원 측이 보낸 선물인 망고 한 보따리를 꼭 들고 기지로 달려왔다. 박혜진은 밀봉된 포장지를 뜯고 약병 하나하나를 살폈다. 그는 머리를 숙여 새 약냄새를 깊이 들이마셨다. 설날에 담근 김치 향처럼 익숙하고 따뜻했다. 그리고 파티마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린 그들을 살릴 수 있어. 그는 정량을 확인하며 등유 램프 아래에서 약을 섞었다. 방울이 톡톡 떨어질 때마다 심장이 다시 뛰는 것 같았다. 시술을 마친 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영양죽 한 그릇을 환자에게 내밀며 말했다. 힘내. 환자는 고단한 눈을 겨우 들어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우린 생명을 지켰어. 전고, 센터에서는 마음 연결이라는 작은 모금 행사를 열어 알테미시아 농가를 돕기로 했다. 파티마는 김치와 캔테, 한복 무늬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마을 사람들에게 채소와 곡식을 기부해달라고 부탁했다. 박혜진은 벽에 희망이라는 글자를 조심스레 적으며 말했다. 희망이 치료약처럼 이어지길. 늦은 오후, 우리는 나쿠루 호수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내일은 서울로 가서 아들을 볼 거야. 하지만 곧 돌아올 거야. 너와 함께 이 캠프를 다시 세우기 위해. 그의 눈빛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기다릴게요. 노을 아래. 그의 그림자는 모래 위에 길게 드리워졌다. 결코 사라지지 않을 발자국처럼. 날이 밝아 나쿠루 호수 위로 첫 햇살이 내려앉자 나, 아미나는 전시 천막 복도에 서 있는 박혜진 씨를 발견했어. 그는 좁게 열린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지. 그 표정은 간절했지만 슬프진 않았어. 오히려 그 눈빛에는 새로운 결의가 번뜩이고 있었어. 그는 바닥에 버려진 비삽, 병뚜껑을 집어들더니 혼잣말로 속삭였어. 오늘은 우리가 편견보다 더 큰 희망을 보여줘야만 해. 이른 아침님, 네엠나무 아래에서 혜진 씨는 희망의 확장 이전정 보건소, 기공식을 위해 하나하나 플라스틱 의자를 가지런히 놓았어. 나무 테이블 위 영어, 스와힐리어 이중 언어, 현수막 한가운데에는 서울대 의대 이 박사님이 보내온 파란색 리본, 달린 펜이 놓여 있었지. 그는 현수막에 적힌 Expansion of Hope, 희망의 확장, 글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펜을 집어들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 이제 내 이야기를 계속 써 내려갈 시간이다. 잠시 후 파티마가 나타났어. 그녀는 한복천을 섞어 만든 켄테, 드레스를 입고 백두대간의 소나무 잎사귀 목걸이를 목에 걸고 있었지. 그녀의 눈빛이 환하게 빛나며 조심스레 물었어. 준비됐어? 혜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 응, 이 순간을 네가 증명해줘. 주요 천막 안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어. 회사 이사진과 케냐 보건부 대표들이 모인 자리였지. 혜진 씨는 부드러운 목소리지만 분명한 어조로 보고했어. 지난 2차례의 위기 동안 저희는 중증 말라리아 환자 1,200명 이상을 살려냈고 위성보건소 3곳을 운영했으며 50명의 자원봉사 간호사들을 교육했습니다. 오늘은 의료 환경이 열악한 마우 고원지대로 확장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가 도로 지도와 예산안을 설명하자 의심하던 사람들의 눈빛이 점점 호의로 바뀌었어. 보건부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 동의합니다. 이만한 모범적 협력 모델도 드물죠. 혜진 씨는 마음속으로 미소 지었고 나는 속으로 속삭였어. 마침내 편견이 결과 앞에 고개를 숙였구나. 그는 파티마를 바라보며 자랑스러운 눈빛을 보냈어. 정오가 되자 프로젝트 팀이 파티마가 서울 영상으로 배운 레시피를 응용해 흑미떡을 구워 놓았어. 구수한 보리차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달콤 고소한 향이 마른 바람 사이로 퍼졌지. 혜진 씨는 2개의 차차잔에 차를 따르고 파팀에게 건넸어. 마셔봐. 이게 행사에 따뜻함을 더해줄 거야. 파티마는 망설이다 한 모금 마시곤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 완전 고향 맛이야. 행사가 시작되기 전 나는 2 사람의 은밀한 순간을 봤어.
혜진 씨가 조심스레 몸을 숙여 파티마의 배 위에 손을 얹더니 어깨가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 우리 곧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될 거야. 파티마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을 참았지. 나는 몰래 휴대폰을 꺼내 그들의 눈빛, 조금은 걱정스러우면서도 가득한 자부심을 사진으로 남겼어. 개막식은 마른 나뭇가지 아래서 열렸어. 마을 사람들과 자원봉사자, 손님들이 둥글게 둘러선 가운데 혜진 씨와 파티마가 함께 금색 가위를 들었지. 혜진 씨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 마리암 할머니의 미소, 코피가 병에서 회복됐을 때 그 얼굴을 생각해봐. 파티마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 그리고 우리 아이가 웃을 얼굴도. 가위를 댄 순간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어. 모두 함께 외쳤지. 투마이니, 희망, hope. 한국과 케냐 국기가 바람에 펄럭였어. 오후가 되자 손님들은 진료실, 예방접종실, 상담실, 어린이 놀이터를 둘러봤어. 나는 혜진 씨가 어린 소녀 아이샤에게 연꽃문양이 수놓인 이불을 건네는 모습을 봤어. 그건 바로 그의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작은 선물이었지. 나는 속으로 생각했어. 사랑만이 온갖 희망을 짜는구나. 손님들이 돌아가고 나자 혜진 씨와 파티마는 호수가에 남아 마지막 장면을 만들었어. 혜진 씨가 파티마를 모래사장 가장자리로 이끌고 석양빛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어.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며 이마 위에 입맞춤을 했지. 내가 한 실수가 있다면 너무 일찍 사랑한 거겠지. 하지만 이 사랑은 영원할 거야. 파티마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속삭였어. 믿어. 붉게 물든 노을 아래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고 멀리선 매미 소리가 잦아들었어. 나는 한숨을 쉬며 생각했지. 그들은 고통의 시작을 미래에 대한 믿음으로 바꿔놓았어. 밤이 깊어지자 나는 다시 천막 안에서 혜진 씨를 만났어. 그는 아들과 아직 만나지 못한 손주를 생각하며 편지를 쓰고 있었지. 우리 아들아, 곧 내 동생이 태어날 거야. 이름은 투마이니, 희망이란 뜻이란다. 아빠가 여기서 우리 가족의 새 보금자리를 함께 만들어 가자꾸나. 박혜진 씨는 편지를 접어 서랍 안에 살포시 넣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글썽겼고 슬픔이 깃든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여행의 마지막 밤이 저물고도 희망보건소 입전녀는 어슴푸레한 노란 전등불 아래 여전히 등대처럼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박혜진 씨는 캠프 겸 임시 숙소 침낭 속에서 눈을 떴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눈빛만은 굳은 결의로 반짝였다. 침대 머리맡에는 예전 가족 아내와 아들의 사진이 놓여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사진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혜진 씨와 파티마, 그리고 그녀의 뱃속에서 자라나는 아이 모습이 담긴 사진 아래 진한 푸른 잉크로 투마이니 희망라고 적혀 있었다. 다 됐어요? 모래 위에서 뚜벅뚜벅 들려오는 부치 소리의 혜진 씨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파티마가 차 트레이와 현미차, 그리고 떡이 든 작은 상자를 들고 들어왔다. 그녀의 눈빛은 아침의 나쿠루 호수처럼 잔잔했다. 차 준비했어요. 드세요. 혜진 씨는 잔을 들어 한 모금 머금으며 따뜻한 단내를 깊이 들이켰다. 고마워. 처음 시작할 때랑 똑같이 세심하구나. 저편 광장에서는 따뜻한 밥상, 희망의 부엌 개막을 알리는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혜진 씨와 파티마는 단상 위로 나란히 올라섰다. 그 뒤로는 간호사와 자원봉사자, 마을 사람들, 그리고 서울에서 달려온 혜진 씨 가족들이 빽빽이 모여 있었다. 파티마는 한쪽 어깨에 한복과 캔테, 천을 절묘하게 결합한 드레스를 두르고 햇볕에 찬란히 빛났다. 오늘 우리는 한 아이를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희망의 장을 함께 열어가려 합니다. 혜진 씨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대 아래에서 눈시울이 붉어진 그의 아들이 올라와 빨간 행운의 팔찌를 파팀에게 건넸다. 아빠, 엄마, 늘 행복하세요. 파티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을 꼭 안았다. 고마워, 우리 아가. 잔디밭 옆잎의 테이블에는 고아 아이들이 초대되어 현지 과일과 한식떡을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다.
혜진 씨 부부는 하나씩 선물을 나눠주었다. 한복을 입은 고민형과 켄테 무늬은 귀걸이를 받은 아이들이 얼굴 가득 웃음을 띄었다. 아이샤에게 고민형을 건네던 혜진 씨는 잠시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얘야, 힘든 순간에도 따뜻한 손길이 늘 내 곁에 있다는 걸 잊지 마.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북소리가 잦아들자 이들은 파티마의 출산 전 마지막 이동 진료를 위해 떠날 준비를 했다. 낡은 집차 뒷자리에 나란히 앉은 혜진 씨는 파티마 옆에 옮겨 앉아 손을 그녀의 배 위에 올렸다. 아이가 발로 차는 거 느껴져. 파티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마치 북춤을 추는 것 같아요. 그들의 미소가 나쿠루의 저녁 노을처럼 따스하게 물들었다. 잠시 후 마지막 마을인 마리가트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모래먼지 비가 퍼부었다. 파티마가 미끄러질 뻔하자 혜진 씨는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다. 조심해. 파티마는 수줍게 웃으며 손을 맞잡았다. 괜찮아요. 당신이 제 단단한 버팀목이니까요. 빗방울 소리가 두 사람의 심장 소리와 어우러졌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텐트로 돌아왔다. 혜진 씨는 아들이 보내준 단호박 스프를 끓였고 파티마는 아기용 옷을 정리했다. 설거지를 하다 손이 떨리는 혜진 씨에게 파티마가 소매를 살며시 걷어 올렸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혜진 씨는 그녀를 바라보며 이마에 맺힌 눈물을 닦아주었다. 넌 날 너무 잘 챙겨준다. 파티마는 부드럽게 속삭였다. 우린 가족이잖아요. 다음 날 새벽, 파티마는 캠프 병원에 들어갔고 나는 아미나 그 신성한 순간을 지켜보았다. 혜진 씨는 병상 곁에 앉아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딸이에요. 건강한 아가예요 하는 첫 울음소리가 터지자 혜진 씨는 눈물을 쏟으며 그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너는 우리의 기적이야. 파티마는 기진맥진한 얼굴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저도 행복해요. 혜진 씨는 그녀의 이마에 입맞춤하며 속삭였다. 나도 그래. 그날 오후 작은 이름 잔치가 열렸다. 딸은 투마이니 박, 희망 박이라 이름 지어졌고 마을 사람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따뜻한 수수죽과 생강차, 떡을 나눠 먹었다. 나는 혜진 씨가 아기 곁에 무릎 꿇고 크리오 어린이용 아리랑 이야기를 들려주며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았다. 해가 완전히 기울었을 때 나는 복도로 나와 있는 혜진 씨와 마주쳤다. 그는 손을 파티마의 배 위에 얹고 조용히 말했다. 우리 계속해서 희망이 필요한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자. 이어 나를 돌아보며 지친 듯 그러나 빛나는 미소로 말했다. 아미나, 함께 해줘서 고마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 새로운 가족의 따뜻한 울림을 가슴 깊이 느꼈다. 마지막 노을이 호수를 붉게 물들일 때 파티마는 아기를 품에 안고 혜진 씨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고고한 홍학대가 떠오르는 수평선 너머로 날아가고 있었다. 우린 편견도, 사회의 폭풍도, 의료 위기도 모두 이겨냈어. 이제 우리가 미래를 세워갈 차례야. 그렇게 한 폭의 그림 같은 이 가족, 박씨 부부와 투마이니, 아래 대한민국과 케냐의 깃발이 나부끼며 희망의 노래가 끝없이 울려 퍼졌다.